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1982년 금융실명제를 처음 밀어붙인 사람은 김재익 수석과 강경식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현실의 벽 앞에서 후퇴하고 말았지만은 두 사람은 청와대 내의 개혁 주도 세력보다도 더 앞서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마어마한 제도가 김재익과 강경식, 그 단 두 사람이 얼렁뚱땅 만들어서 발표가 됐겠습니까? 당시 금융관계 공무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장관님, 다 됐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차관보. 금융실명제가 발표되기 바로 전날인 7월 3일 밤 늦은 시간, 강경식 재무장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형구 차관보였다. 괜찮을까요? 뭐가? 이 엄청난 일을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정리해서 발표한다는 게 어쩐지... 이차관보, 좀 담대하게 생각해. 그래도 너무 짧은 시간에 정리했기 때문에 찜찜합니다. 장관님,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있다가 발표하면 안 될까요? 일주일이나? 일주일이나. 이 시간에 누구야? 여보세요? 선배님, 김재익입니다. 퇴근 안 하셨군요. 그래, 김수석. 퇴근할 정신이 없어. 대통령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실명제 실시하랍니다. 그래? 잘 됐구만. 확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 알았어. 수고해. 김재익 수석입니까? 각하가 결심하셨다는구만. 빼도 박도 못하게 됐군요. 아니, 그럼 이 상태에서 빠지려고 했어? 준비사항 문제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봐. 예. 참, 장관 발표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실에 지시해놨어. 보안 문제 때문에 인쇄하지 말고 직접 쓰라고 했으니까 좀 이따 가져올 거야. 화폐개혁 같은 분위기군요. 이봐, 이 차관보. 이건 혁명이야, 혁명. 알겠어? 실제로 그랬다. 금융실명제에 대해선 어떤 비판도 허락되지 않았다. 다만 실시에 따른 우려 정도만 간신히 실릴 수 있었다. 오죽하면 정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도 환영일색이었다. 1982년 7월 3일 동아일보. 전경련.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회 정책적 필요성에 비추어 필요한 조치이며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금융거래에서의 실명제 확대와 함께 모든 거래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과세함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적 기능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중앙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채 양성화 조치는 불공정한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과연 강경하기로 소문난 강경식의 힘이었다. 금융실명제 발표 즈음 경제에 대한 전두환 대통령의 경험과 지식은 상당히 풍부해져 있었다. 소위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원리를 깨쳤던 것일까? 과거에 비해서 부쩍 자신감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 발표 이틀 후인 7월 5일, 김재익 수석이 메모한 수석회의 내용을 재연해본다. 이현상 국정자문위원이 위중하시다고? 예.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말로는 2달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 이 좀 더 오래 사셔서 좋은 시도 좀 계속 쓰시면 좋긴데. 비서실장이 좀 다녀오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석. 예. 이번 7.3 조치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제? 예, 각하. 6.28 금리 인하 조치에 이은 이번 조치가 상당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단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충격도 어떤 충격이냐가 중요합니다. 호수석, 그건 좀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종합과세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 건지, 또 실명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산화는 문제가 없는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쁜 충격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실무적인 문제는 당연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차차 보완해 가면 됩니다. 김수석, 하나 물어봅시다. 김수석이 직접 관여했으니까 잘 알 겁니다. 부가세가 목표대로 달성이 됐습니까? 지금 그걸 따질 때입니까? 가게마다 계산기 넣고 톡톡 두들겨대면서 부가세 걷는다고 그랬어요. 골목 구멍가게에 무슨 계산기가 있고 남대문 시장에서 자판 보려는 아줌마가 무슨 계산기가 있겠어요? 부가세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도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점점 정착이 돼가고 있고요. 도대체 이번 조치는 누가 주동한 발상입니까? 김재익 수석이요? 강경식 장관이요? 지금 그거 확인해서 뭐하나? 각하, 이 문제는 좀 신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유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가세도 한몫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말년에 독재를 타도하자는 슬로건보다도 못 살겠다는 불만이 더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권력 있는 소수가 독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희망도 없고 가난했습니다. 11.6은 부마 사태가 직접적인 불길이 됐지 않습니까? 부산 마산에서 상인들이 합세한 거였습니다, 그거.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에? 내가 보니까네, 경제라는 게 이게 그렇더라고, 응? 돈 있는 사람이 좋아할 정책을 쓰면은 있는 사람이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또 이게 좋아한다고. 어? 대신에 그 반대편 사람들은 싫어하지. 건드리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어. 예, 아무튼 앞으로 말이지, 금융실명제 관련된 정보 보거나 문제점 같은 건 그때 이 경제수석한테 줘. 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미 취해진 조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고 말이지. 이해를 시켜야 한다고, 국민들을. 비경제 분야까지도 이해를 시켜야 이 정착이 될 거야. 그래서 큰 물줄기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밀고 가라고. 어이? 이 경제라는 거 말이지. 이게 평생을 연구해도 원안이 안 나와요. 왕도가 없다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실명제는 아주 혁명적인 거야, 이게. 이거 성공하면은 우리도 이 선진국 대여 수준의 의식 구조가 된다니까. 그러면서 사유재산 침해는 절대 안 된다고. 사유재산은 보호해 주면서 제도가 발전을 해야 한다고. 지금 내용으로 봐선 전 대통령은 확실히 금융실명제 실시에 힘을 실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재익 경제수석이나 강경식 장관은 대통령의 힘에 의지해서 정치권이고 경제계를 휘어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다는 금융실명제가 대통령까지 그렇게 호응해 주었던 금융실명제가 왜 중간에서 자초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허망하네. 금융실명제를 하면 정치는 어떻게 하자는 건지. 여당 총무 정도 되면은 신호를 잘 분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무총장님 말씀은 제가 직무유기라도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치를 계속하고 싶으면은 금융실명제에 찬성을 하고, 금융실명제가 싫으면은 정치를 그만두라는 신호 아니겠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전 왜 그걸 몰랐을까요? 그야 이 총무가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렇죠. 왜 저한테 자꾸 화살을 쏘아대십니까? 실명제 한다고 발표하던 날
당정 협의회 분위기 잊었습니까? 그게 어디 회의였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브리핑 받은 거지. 그래서 답답합니다. 다들 속으로는 끙끙 앓고 있으면서도 대통령 결재까지 난 거니까 감히 시비를 걸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무총장께서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세요. 진의종 정책위원장이 김종인 의원하고 얘기 중이니까 뭐든 나올 겁니다. 그 양반은 못 되시는구만. 남의 뒷얘기하는 사람도 양반은 아니랍디다. 김종인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펄쩍 뛰죠. 결국 하지도 못할 일을 왜 떠벌리냐고요. 내 말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요약하자면 이래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자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우리 국세 행정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아니, 부가가치세 얘기가 왜 나옵니까?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대상자가 70만 명인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금융실명제에 따른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그 10배가 넘는데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아, 옳카니. 권 사무총장께서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시죠.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이지영 대표위원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대통령 만나서 해결합시다. 예, 여당이 이 정도였습니다. 야당인 민한당이나 국민당은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의 눈으로 본다면은 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허울뿐인 야당들이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드러내놓고 실명제를 반대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이나 정당이 나지막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때 대놓고 반대한 세력이 있었는데 그들은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허화평 정무수석과 허삼수 사정수석이었습니다. 카카, 부르셨습니까? 아, 그래, 허수소. 얘기 좀 하자고 불렀었어. 앉아. 그 일전에 수석회의에서 느낀 건데 말이지. 그 허수석은 금융실명제를 반대하나? 카카, 금융실명제는 좋은 제도입니다. 실명으로 거래하면 그만큼 좋은 점 많습니다. 지하금융도 올라오기 때문에 금융질서도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반대급부? 금융실명제는 전 국민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 긴데? 금융실명제는 권력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예외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외됩니다. 권력의 보호를 받다니. 금융거래가 투명해지면 지하자금이 드러나서 많은 돈이 은행으로 모입니다.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갑니까? 대기업입니다. 우리 현실은 절대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과 가까운 사람들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지금 실시하면 안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한두 달 준비하고 공표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자는 거 아닌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야 합니다. 카카, 저는 지금까지 개혁을 외치면서 사회정의를 외쳐왔습니다. 이 금융실명제 역시 저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대합니다. 누구나 모두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정권을 내놓으실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면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안 됩니다. 뭐야? 정권을 내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둘째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실명제를 피해가고 권력 없는 사람은 실명제를 꼼짝없이 지켜야 된다면 정권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참, 무슨 소리야 그건?
내가 지금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나를 못 건드립니다. 하지만 권력을 놓고 난 다음에는 어쩌실 겁니까? 당장 각하께서도 실명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나 참,